안녕하세요. 탄소 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2년간 우리를 너무 괴롭혔던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넘어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코로나는 우리가 스스로 불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코로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코로나야, 너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박쥐를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박쥐를 좀 바꿔봐라 이랬더니 박쥐하고 통화를 합니다. 박쥐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숲에서 왔대요. 그럼 이 사람아 숲에서 잘 살고 있지 뭐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많이 죽어가게 하고 말이야.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응?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박쥐가 되려 화를 내요. 되려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가 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낸 것들은 당신들 아니야. 사람들, 호모사피엔스 당신들 아니냐. 우리는 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숲에서 내쫓고 이런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과 함께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사람들이 이 탐욕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지구의 속살을 파서 화석연료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마구 태우죠. 마구 태우면 그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가 되어서 지구를 덥게 만들잖아요. 지구가 더워지면 우선 극지방의 얼음이 녹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이게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쪽에 농경지가 침수하게 될 거잖아요. 농경지가 침수하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숲입니다. 그럼 숲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 사람들은 숲을 농경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을 태우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농경지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그 숲에 살고 있던 동물들, 동물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우리가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자연이 우리에게 방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상태대로 지구의 온난화를 지속해 간다면 숲에 살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지금 170만 종쯤 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지구온난화에 기인해서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무슨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위드 코로나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 시작되면 지구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탈세계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자본이 더 이상 국경을 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잖아요. 다 국경이 폐쇄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일정 기간, 일정 수준까지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격적인 탈세계화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경제 산업의 글로벌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고 국제 공조를 강화했지만 코로나 시대가 각국을 각자 도생의 시대로 안내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2019년 이전의 세계화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이냐? 내수 경제를 강화해야 되고 식량 작업을 위한 노력을 준비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작업률이 25%잖아요. 25%잖아요. 75%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산업적인 게 이런 것들을 팔아서 식량을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는 거대 정부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대 정부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주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너무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거대한 정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코로나하고 맞서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막 써냈잖아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돈을 찍어서 무작위로 뿌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영업보상금, 손실보상금으로 수조를 지금 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통제한다는 핑계로 정부가 거대한 정부로 큰 힘을 갖는 통제를 시작한다. 어떤 나라들은 전시 수준의 통제까지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런 말들을 해요. 세계의 일본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화는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본의 장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로 세계 경제가 일본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채무 비율만 높아지고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이제 정말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수준이다. 정말로 더 크고 강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더 강력한 포퓰리즘을 가져올 수 있고 가장 큰 희생자는 정말로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는 소득이 끊긴 지하계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과 외국 금융에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해질 것이고 이제는 내수가 큰 국가가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해왔지만 내수를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지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아시는 것처럼 탈오피스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재택근무가 되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이 경제 활동 기회는 늘어날 것이지만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활동이 강제로 멈춰서게 되고 임시로나마 재택근무를 권하는 사회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일한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현대 사회의 관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주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 탈오피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수의 종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말 악수 잘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보험 같은 것들도 지금 거의 못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판이니까. 사회적 표준이 된 거리두기입니다. 언택트 시대. 이제 술도 밥도 혼자 먹는 시대잖아요.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되돌아보면 혼술 혼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가 좀 늘어나냐 그러면은 취미생활이 늘어나요. 개인의 취미생활, 개인의 운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공공장소가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느려움을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그렇게 됨으로써 이 실내 영상 콘텐츠 소비가 강세를 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이 더 커지고 더 질 좋은 텔레비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판매가 지금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전제품이 우리나라 삼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대단히 발전한 거죠. 삼성으로서는 대단한 기회가 온 거고요. 그렇게 영상 콘텐츠 소비가 강세를 띨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모이는 그런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도 혼자서 즐기는 그런 스포츠들에 더 심취를 하게 될 것이고 혼자서 하는 운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 같은 것들 집에서 혼자 자전거 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겠죠. 그리고 또 음식물들도 아주 건강식 많은 대중하고 많은 운동들을 못하니까 정말 그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회 환원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느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통닭 치킨을 그냥 공짜로 무료로 제공을 했더니 그게 유튜브로 소문이 나서 그 닭집에 그냥 그 주문이 새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호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위 그 카본 헌팅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사냥꾼, 탄소를 사냥하는 여행들, 이런 착한 여행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본 헌팅 투어, 탄소 사냥꾼, 나도 탄소 사냥꾼이 되어서 탄소를 잡는 아니면 탄소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여행이나 놀이들이 상당히 그 유행을 하고 번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는 필환경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환경운동이라는 건 참 좋은 거야. 내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참 좋은 일이야, 착한 일이야. 그래서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환경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환경을 정말 존중해야 되는 그래야 사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항공편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공편이 멈춰요. 비행기가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니까 깨끗한 하늘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타격으로 여행자가 자취를 감추자 항공편이 비행기가 95% 줄었습니다. 거리에서도 자동차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먼지 때문에 탁한 공기 때문에 악명을 떨치던 도시들이 공기가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인도 같은 데서도 히말라야 설산을 본 지가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다 해서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필환경 시대가 온다. 지금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개개인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열대우림의 훼손을 막을 수 없고 바다 산성화를 막을 수도 없고 거대 기업들이 쏟아내는 이 소비를 하는 그 엄청난 물량의 광고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세상이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그 무관심해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꾸려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고향이 있을 뿐이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변화, 하나는 세상이 좀 공정해진다. 페어플레이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이 친환경에서 필환경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서는 그러니까 언택트하고 컨택트가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과 서로 이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 매너 시험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운전 학원의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타고 좀 안전하게 있고 싶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싶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캠퍼도 차에서 자는 차박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늘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식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기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이 많이 좀 증가가 해서 배달이 많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바캉스 시즌인데도 바캉스가 휴가가 어려우니까 호캉스라 그러잖아요. 그냥 호텔 방을 빌려서 자기들끼리 안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성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데이트 통장을 만든다 그래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녀가 서로 공정하게 이 얼마씩을 데이트 비용을 통장에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하나 먹을 동안에 너는 두 개 먹는단 말이지.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들 공정하게 가려내는 그런 시간이 됐다. 이런 겁니다. 잘 아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기회의 균등과 가정의 공평함, 이게 정의다 이러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기회 균등에서만
벨과 이 불평등이 정의롭다,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도 사실은 평등을 주장하는,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이 일반인들의 열망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세상이 불평등하고 불균형하니까 그걸 평등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영화들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필환경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온갖 재난들이 생기니까 야, 이건 참 심각한 거야. 그래서 환경 문제가 급격하게 부상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늘잖아요. 물론 뭐 가정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회용품들이 쌓입니다. 이걸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 근데 사실은 환경 관련한 쪽에 관심을 갖고 좀 친환경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게 좀 귀찮고 번거롭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환경 실천이 힘들었던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70억 명의 조별 과제. 무슨 말이냐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겠어? 그냥 내가 가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좀 확대하고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이제 좀 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필환경 실천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환경운동, 이 부분이 쉬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료 용기의 라벨 지금은 많이 개선됐잖아요. 옛날에는 그 음료수 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아예 라벨 용지를 없애버리고 병 자체에다가 인쇄를 해버리는, 찍어버리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소위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놀이에 접목을 하는 거야. 이 운동을, 환경 문제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런 것들을 게임처럼, 놀이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치코밍이라는 것, 그리고 또 플로킹, 플라스틱 웨일, 이런 활동들이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ESG 경영,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런 활동들, 이런 일들을 하는 대기업들, 이런 소비가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와 공정성, 페어플레이 이런 부분보다도 필환경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필환경 시대에서 우리가 거치고 가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죠. 커스가 움직이는데, 네.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다.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하면 좋은 것에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환경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필환경의 점에서 활동들이 뭐 제로 웨이스트, 프리사이클링, 크루얼티 프리, 플로킹, 비치코밍, 이런 이 말들이, 용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 이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운동이 제로 웨이스트 프리사이클링이라고 봐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만 버린다. 그러니까 버린다가 아니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만 재활용한다. 그리고 재활용 이전에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가능하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지난해부터 쓰레기 덕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를 사진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일사사라는 게 돼요. 일회용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비 습관과 소비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의 저분이 로렌싱어라는 환경운동가인데요. 여기 들고 있는 병이 저 병 속에 들어있는 게 쓰레기인데 지난 3년 동안 모은 쓰레기가 저것뿐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년간 모은 쓰레기가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건 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트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하고 난 뒤에 그 물건을 포장재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알맹 상점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알맹이만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환경 관련된 의식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컨서스 패션, 개념 있는 옷 입기라는 거죠.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인 의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까지도 이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천을 염색하는데 이 염색도 물 사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염색법으로 생산하는 옷을 구입을 한다. 합성 섬유 대신에 천연 섬유, 재활용품을 만든 옷이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넘어서 재활용, 리디자인, 이렇게 생산된 옷들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터치 포굿이라고 해서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게 있대요.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은 화물 트럭의 방수천으로 만든 가방인데, 그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중고지만 하나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굿즈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멀베리 그린이라는 이 가방은 이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버려진 동물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가격이 굉장히 높대요. 아주 고가인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도 상당히 그 패션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어디 좀 놀러 간다, 귀한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옷장 문을 열어봐요. 열어보고 한다고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꽉 차 있는데도 입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개념 있는 옷 입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들 개개인 집들의 그 옷장에 놓여 있는, 들어 있는 그런 옷들만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입고 바꿔 입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크루얼티 프리라는 개념인데,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 동물이 이 드레이즈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동물 실험을 해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마스카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스카라의 독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끼들 이렇게 묶어놓고 토끼 눈 속에 눈 아래 이 시료를 떨어뜨린대요. 토끼 눈이 망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매년 수만 마리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토끼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원 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은 하나로 본다. 원 웰페어라는 개념은 동물과 인간의 복지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물에게 항생제를 먹이면 결국 사람의 식탁에 그것이 올라온다. 부득이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다면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개념의 얘기가 크루얼티 프리의 개념입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존 쿠시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설가가 동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동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등에 손을 대고 함께 걸어가 봐라. 그러면 그 소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베르트 까미가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기로틴 그 단두대 체행법을 없애는 데 기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일화를 들어보면 까미의 외가댁이 알제리라고 합니다. 알제리 외갓집에 가면 아주 어렸을 때 가면 할머니가 까미에게 먹이기 위해서 닭을 잡아와서 이제 알제리가 이제 까미가 보는 앞에서 닭 목을 이렇게 칼로 딱 때리치면은 그게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까미에게 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서 단두대 사행 제도를 폐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까미 앞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그 닭들이 그냥 그 닭들의 죽음이 아무 이야기를 못한 것일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것들을 까미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동물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는 모든 생명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잘 아시는 버그니즘이죠. 단순한 채식주의를 넘어서 자연과 동물의 보호, 재활용 등 삶의 습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 버그니즘, 그러니까 비건들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딩 오천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레스토랑 등에서 남는 그 버리는 식재료를 사용해서 공동으로 요리를 해먹는 축제랍니다. 저렇게 요리를 해서 5천 명이 한꺼번에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러죠. 저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벤치마킹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환경 운동도 재미있게 신나게 놀이적 요소를 도입을 해서 한다. 그게 이제 비치코밍이나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소위 그 그라스 아트 같은 거. 그다음에 플로킹. 이게 이제 2016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조깅을 하면 속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 페어런팅이라는 개념도 지금 회자가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환경보호 운동을 어린 아이들부터 각인시켜 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헌팅. 플라스틱 웨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화에 플라스틱 피싱 투어를 한대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주워서 그렇게 주어진 플라스틱을 모아서 다시 이게 이제 그 운하를 다닐 수 있는 보트를 만든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Save bird from plastic. 플라스틱으로부터 개들을 구하자. 이런 운동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프로킹, 바다에서는 헌팅. 재밌죠? 그래서 늘 환경 보존 보호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좀 번거롭고 어렵고 귀찮은 부분들을 좀 편하고 쉽게 재미있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플라스틱 사냥꾼이 한번 되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 우리나라의 이 위치가 세계에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환경 대응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7번째 3050 국가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3050 국가라는 것은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거의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는 거는 굉장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돈만 많은 졸부냐? 아니에요. 뭐 좀 그런 포인트지만은 싸움도 잘해요. 군사 대국입니다. 세계 6위권의 군사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돈만 많고 뭐 싸움만 잘하는 뭐 예를 뭐 깡패 국가냐?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했겠어요? 방탄소년단이 BTS가 유엔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상상을 했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그냥 싹 휩쓸어버렸잖아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도 정말 세계를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생충하고 오징어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뜨겁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정말 그 멋있는 뭐 흑산도 홍어나 말이야. 감성돔이나 이런 거 한번 들고 나가면 어찌 되겠노? 그죠? 202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554억 불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출의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출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급화됐다는 얘기예요. 미국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의 삼성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예물로 세이코 시계를 받았어요. 아주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거기 뭐 일제였어요. 그 당시 물건 온 거면은 정말 그 환호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선물을 받든지 하거나 물건을 살 때 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은 이거 국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든 제품이 탑 수준에 가 있다는 이야기. 유엔 국제무역개발기구에서 이게 1964년도 설립됐는데 처음으로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경제, 군사력, 문화 이런 부분에서는 소위 그러니까 세계 타락을 가고 있는데 환경 부분에만 딱 들어오면 이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적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클라이밋 빌런, 기후 악당국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 악당국의 하나로 넣어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가 그런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이제 곧 6위로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기후환경 대응 지수라고 있는데 61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58등이에요. 꽁지예요. 환경 성과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더 참혹합니다. 180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174위예요. 온 지구가 온실가스를 줄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판에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6%밖에 안 돼요. CO2, 이산화탄소, CO2 평균 농도가 세계 평균보다 7%, 7ppm 높습니다. 기온 상승도
지난 100년간, 지난 100년 동안 1.8도 상승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구 평균의 약 2배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난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0%좀 줄었어요. 우리나라만 25%가 증가했습니다. 또 좀 더 볼까요? 전체 발전량 중에 위험하고 위험한 그 핵발전 비용이 25%입니다. 핵발전소가 지금 25개가 있어요. 세계 5위입니다. 석탄 발전은요, 전체 발전량의 44%, 세계 4위예요. 석탄 발전소 감축을 2030년까지 62% 감축한다는데,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거하고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 보태면 똑같아요. 그리고 또 깝깝한 게 석탄 발전소에 대한 혜택이 세계 최고입니다. 연간 보조금으로 석탄 발전소에 120조를 지원을 해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석탄 산업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금융 자산을 동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산업 부분도 에너지 집약도가 큰 산업이죠. 우리나라는 중공업, 철강, 자동차 이래서 이것들은 고온실가스를 정말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에너지 양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기후 악당국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국격에 맞는 위치까지 환경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2020년에 7월 4일 날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린 뉴딜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2020년 10월 28일 날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에서 자유롭겠다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올해 5월 29일 날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P4G 정상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7일 날 탄중위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 3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날 이달 최근에 NDC,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감축하겠다. 2018년 대비 엄청난 결심이고 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을 거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게 뭐냐? 기후 위기가 불평등에 맞선 전 사회적인 프로젝트다. 정말로 전시에 준하는 정도로 붙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적정 규모를 새롭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혁신 기술로 탈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되고, 무한 경쟁과 확대를 포기하고 공정한 분배와 공유를 지향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20년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있죠.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거기서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0일 날 우리나라에서 P4G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게 뭐냐면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 파리 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속하기 위해서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십을 P4G라고 그러는데, 이게 1차는 덴마크에서 열리는데 참여 국가가 2개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64개 국가가 왔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여기 교회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상회한다. 그래서 목표 상향을 했습니다. 본래 26.3%에서 40%로 2018년 대비 감축하겠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기후 녹색 ODA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서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무슨 말? 좀 후진국에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종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P4G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게 어쩌면 대통령이 했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올해 8월 5일 날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3개의 시나리오가 발표가 됩니다. 시나리오 1은 2050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도 탄소 포집 저장이나 이런 기술들을 수소 기술로 해서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 신규 석탄 화력을 포함해서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가동을 중지를 하고 수송 부분에서 지금의 이 배출량을 9,81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90% 감축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 시나리오 3은 발전 부분 100% 탄소 중립. 일부 남는 LNG 발전소도 모두 가동 중지한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동률이 70.8%, 그리고 무탄소 신전원을 21.4%, 원자력 발전은 6.1%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네요. 전기차 보급률 80%, 수소차 보급률 17%, 이렇게 해서 탄소 제로를 구현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10월 18일 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이 40%를 감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는 26.3%를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폭 상향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감축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4.17%를 감축을 합니다. 일본은 3.56%, 미국, 영국은 2.81%, 유럽은 1.98%. 보면요,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많이 감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나 영국,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걸 감축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강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리지 않게 우리의 국격에 맞는 환경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금없이 그리스 신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스 3대 비극 그러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에우피데스의 메데이아를 꼽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리스 3대 비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막장이에요. 당시 이 최고의 극작가들이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썼을까? 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기 행수를 구하기 위해서, 헬레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날이 밝으면 바다를 건너서 진군을 해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출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축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숲에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 보니까 숲속에 아주 이쁜 사슴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사슴을 활로 쏴서 잡아요. 근데 그 사슴이 이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활의 신 키우는 아주 아끼는 그 사슴이었습니다. 그 사슴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을 떨어요. 자기들 부하들을 보고, 어떠냐? 나의 활솜씨가 전쟁의 신이라는 아르테미스보다도 훨씬 뛰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교만을 들어요. 그걸 휘브리스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르테미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서 풍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배가 묶어놓고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칩니다. 그 재물이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재물로 죽으면서 저주를 할까 봐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죽이는데, 이 모습을 자기 아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 딸을 죽이는 남편을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숙부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워서 전쟁에서 돌아온 자기 남편 아가멤논에게 독 묻은 옷을 입혀서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기 아들이 다음에 성장을 해서 자기 어머니와 숙부를 죽이는, 이런 정말 참혹한 가족사예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더 지나칩니다. 이 드라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4개를 낳아요. 결국은 그 내용을 알고는 자기 눈을 파내고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도 같은 막장입니다. 이제 이 어느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메데이아 공주가 자기 나라의 보물이 황금 양털이라는 보물이 있어요. 이 양털을 훔치러 온 이아손이라는 영웅에게 이제 한눈에 뿅 가서 그 이아손을 도와서 보물을 훔쳐가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조카를 죽게 하고 숙부를 죽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는 못 살고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둘이 사는데, 살다가 이 이아손이 그 나라의 도망가 사는 그 나라의 공주를 사랑하게 돼서 눈이 맞아버려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속이 된 메데이아가 자기가 난 딸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미쳐버리는 그런 드라마예요. 막창 중에 막창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시대에 최고의 극작가들이 그런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그 시대의 이 풍조를 좀 봐야 돼요. 그 시대는 중후정치에서 민주정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권이나 교권에 눌려서 노예처럼 살다가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인이 되니까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났어요. 사회가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민주주의로서 주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다만 그 책임은 져야 된다. 그 책임을 참혹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유 좋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자유 중에서도 제대로 된 자유라는 게 뭐냐?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구가하는 게 제대로 된 자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미래를 알아보는
착한 신이에요. 이 신화 시대의 프로메테우스가 궁핍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에다가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어요. 3,000년 동안요. 이 간은 독수리가 파먹고 나면 자고 나면 다시 생겨요.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겠습니까? 3,0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궁휼히 여기서 불쌍해서 적은지심에서 불을 갖다 주는데 이 불을 받아든 인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프로메테우스가 준 이 불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불,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지 어머니 데메텔의 속살을 팝니다. 지구를 가이아의 세상을 파서 그 가이아의 속살, 소위 화성 연료를 파서 마구 태워서 자기들이 풍요하고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지구의 신, 대지의 신 데메테르가 안타까워하면서 경고를 하죠. 어느 시점이 돼서 너희들이 지금 마구 쓰제끼는 너희들이 탐욕에 의해서 쓰제끼는 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평균 온도가 일정 온도 현재보다 1.5도를 더 초과하면 너희들은 정말 멸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에 들어간다.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놓으면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안정적 균형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고무줄을 확 당겨버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 터지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되돌아볼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일정 이상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해수면이 따뜻해져서 중력이 없어짐으로 해서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바다 밑 저 밑에 있는 해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불타는 얼음이 방출된다. 수조 톤의 메탄이 방출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동토 지역에서 동토 지역이 녹아서 그 속에 지금 섞어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병균 같은 것들이 창궐할 수도 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엄청난 재난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인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종류의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온갖 재난들이 지금 정말로 그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왔다가 지금은 기후 비상 사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현명하고 슬기로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대응인지를 한번 볼게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유엔 잘 아시죠? 제23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연합 환경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환경 문제를 최초로 논의한 것이 1972년도입니다. 그전에는 환경은 마구 써도 무한지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1988년도에 유엔 환경계획하고 세계 기상기구가 공동으로 IPCC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 IPCC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예요. 이 협의체는 이 보고서를 기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된 이 보고서를 보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조직들로 지금 계속 그 확장돼 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PCC 이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이 1차 보고서를 1990년에 1차 보고서를 내요.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정부 간 패널은 1988년도에 만들어진 이 정부 간 패널은 3개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1그룹은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요. 2번째 그룹은 기후 변화의 영향,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지약성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3번째 그룹은 기후 변화의 완화, 감축 등에 대한 보고서를 써요. 어떻게 하면은 대응할 것인가, 그런 보고서를 쓰는데, 이 공로로 인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환경운동가죠. 그분하고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국가나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통과가 돼요. 이게 문장 단위로 적셔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1차 보고서가 나오니까 1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만들어집니다. 2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5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 커뮤니티가 성사가 되고요. 그게 지금 이제 5차 보고서를 지나서 5차 보고서가 나온 지 보통 6년, 7년쯤 걸리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 제 6차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6차 보고서는 5차 보고서까지가 나올 때 인류에 많은 그러니까 경고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간 때문에 기여한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2차 보고서에서도 약 한 50%, 60% 그랬어요. 근데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는 인간에 기인한 것이 9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는 99%가 인간의 영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제 이 5차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은 인간에 의해서 기여한 것인데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은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고 탐욕과 소비를 극대성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산,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다. 여러분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야?
우리는 뭐 매일 뭐 15도, 20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일교차가 지금 그렇잖아요. 1도가 뭐야 그러는데, 이 1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 년 전에, 만 년 전, 2만 년 전에 빙하기였잖아요. 빙하기 때 지구 평균 온도가, 빙하기 때의 지구 평균 온도와 지금의 지구 평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4도입니다. 이 4도, 불과 4도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온통 얼어붙는 빙하기가 되고, 이 4도 때문에 지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소위 그 홀로세 간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6차 보고서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제 2018년도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렸던 제48차 IPCC 총회에서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제15차 파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20도에서 잡자 그랬는데, 그게 불과 3년 후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는 2도가 좀 위험하다, 1.5도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도로 잡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2050년까지라고 적시를 합니다. 제5차 보고서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보고된 제6차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걸 10년 당겨야 된다. 2040년까지 평균 온도 1.5도에서 맞추지 못하면은 티핑 포인트가 온다.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정말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좀 참혹하고 참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석학이나 과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정말로 위협과 파멸과 실패의 언어들을 전달해요. 지구위기 때문에 정말 멸종할 수도 있어. 위험해. 이미 끝났어. 이런 정말 실패의 파멸의 언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두렵고 죄책감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끊임없는 패배의, 실패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기로운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이 지구 위기 비상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희망과 기회, 가능성의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만 하면은 기직이잖아요. 우리는 기직이 일상화가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특별한 행동을 시작하면 지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